안녕하십니까. 금요 스페셜 건강의사의 최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예학 박사 정혜입니다. 네, 오늘 제가 특별한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은데요. 원장님 혹시 주무실 때 코를 고실까요? 제가 코 고는지 안 코는지 전혀 모르죠. 그렇죠. 근데 본인이니까. 간혹 제가 피곤한 날 다음 날에는 네. 저희 아내가 코 골았다고 말하는 때가 있어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좀 피곤한 상태에서 네. 코를 골 수 있다고 보통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게 코골이와 함께 수면 무호흡증이 생긴다고 하면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수면 중에 일시적으로 호흡이 멈춘다는 건 산소 공급이 중단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 모든 장기나 세포가 꼭 산소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왜 발생하는지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을 주실 정수영 교수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정수윤 교수님 자리에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사실 정말 제가 재미난 얘기랑 이런 것들을 질문할 것 같긴 한데 남편이 코를 고는데 저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게다가 숨을 안 쉬다 보니까 걱정도 돼서 잠을 잘 못 자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찾아오시는 부인들, 아내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긴 한데 이런 고충 때문에 가족의 손에 이끌려서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비인후과를 찾는 코골이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네. 예, 실제로 교수님, 어떤 이런 사례들이 많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코골이나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경우는 환자분 본인이 코를 골아서 힘들다거나 아니면은 자면서 숨을 멈춘다고 해서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보통 이제 가족분들, 부인분에 의해서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는 얘기로 인해서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서도 60대 되신 이제 중년 부부신데요. 남편분께서 신혼 초부터 지속적으로 코골이가 있었는데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거의 신혼 초부터 각방을 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마 이제 남편분의 코골이가 없었다면 자제분의 수가 더 많았을 거라면서 농담을 하시는 그런 부인분 손에 이끌려서 오신 환자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젊은 분들 중에서는 이제 주로 같이 단체 생활을 하는 군부대 같은 데서 부대원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 진료를 받아봐라라고 권유받아서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그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나 코골이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잠뿐만 아니고 그 주변 가족들이나 동료들의 잠을 방해할 수가 있는 질환인데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그 코골이가 있었던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환자들에서 46% 정도가 코골이 소리가 시끄러워서 각방을 쓰고 잔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니까 이 코골이나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아무래도 그 다른 가족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본인한테도 힘들 수가 있지만 가족들도 힘들어요. 하지만 본인한테 알고 보면 훨씬 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렇죠. 이처럼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 같은 장애를 수면 관련 호흡 장애라고 하더라고요. 이 둘은 서로 다른 질환인가요? 보통 코골이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랑 같은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 둘은 다른 질환입니다. 먼저 코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코골이는 질환이기보다는 증상에 가까운데요. 저희가 숨을 쉬는 동안 기도가 좁아지게 되면서 주변에 늘어진 조직들이 떨리면서 나는 그런 호흡 잡음이 코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상기도 공기가 지나가는 길인 상기도가 좁아졌을 때 특히 영구계나 아니면 목적 같은 조직이 처지게 되고 그런 그 좁은 길을 지나가면서 생긴 기압차에 의해서 그 처져 있는 조직들이 같이 떨리면서 나는 소리를 코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코골이 자체가 질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코골이로 진료를 보러 오신 분들이 나는 이게 나한테는 불편한 증상이 없습니다. 가족들이 불편해하니까 저희는 서로 다른 방에서 자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 코골이라는 증상 자체가
상기도가 좁아지면서 떨리면서 나는 소리다 보니 전제 조건이 되는 게 좁아진 상기도라는 구조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기도가 좁아져서 호흡이 단절되거나 호흡이 줄어들게 되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과 동반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또 보니까 코골이 환자의 또 대부분이 또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긴 하네요. 그렇죠. 사실 뭐 지금 말씀하신 게 그냥 네. 코골이랑 수면 무호흡증은 좀 다른 개념이지만 네. 그렇죠? 결국엔 습관성 코골이를 가진 사람들은 수면 무호흡증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말하는 수면 무호흡증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네. 사실 이제 수면 관련 호흡 장애를 크게 저희가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 외에 중추성 수면 무호흡증과 수면 관련 저호흡 저산소 증후군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건 말씀 그대로 이제 기도가 좁아지면서 그 공기 흐름이 단절되거나 아니면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이고, 중추성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것은 이제 공기 흐름이 단절되고 그로 인해서 산소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 뇌가 잠에서 깨서 숨을 쉬게 만들려는 노력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중추성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은 이런 뇌에서 숨을 쉬려는 노력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이제 기도의 폐쇄 정도나 증상에 따라서 단순 코골이와 상기도 저항 증후군, 그리고 폐쇄성 저호흡증, 폐쇄성 무호흡증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수면 무호흡과 그리고 저호흡증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개가 사실 용어 자체만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네. 교수님, 이 정확하게 뭐 무호흡과 저호흡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 네. 보통 무호흡과 저호흡은 생리적인 기전은 비슷한데 정확하게는 의학적인 용어는 정의가 다릅니다. 무호흡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숨이 멈춘 상태를 말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시간이 10초입니다. 그래서 10초 이상 호흡이 단절된 상태를 무호흡으로 정의를 하게 되고, 저호흡 같은 경우는 호흡이 완전히 멈춘 건 아니지만 정상적인 호흡량에 비해서 일정 그 분율 이상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혈중 산소 농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수면이 방해를 받아서 뇌파가 잠에서 깨는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저호흡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화면이 아마 나갈 텐데요. 네, 네. 수면 중 호흡. 예. 네네. 그 정상호흡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도에서 뭐 콧구멍이나 입을 통해서 자는 동안 호흡이 들어왔을 때 아래쪽에 있는 기도를 통해서 폐까지 막힘없이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가진 환자들은 이런 공기 흐름이 기도의 일부분이 막히거나 완전히 줄어들게 되면서 공기 흐름이 줄어들거나 막히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이런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일반적인 성인의 5에서 10% 정도에서 발생하게 되고요. 무호흡만 나타나거나 저호흡만 나타나는 건 아니고 두 개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남성과 비만한 환자에게서 많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고, 특히 기저질환으로 뇌경색이나 아니면 협심증, 그리고 부정맥,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유병률이 더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그 환자분들의 증상은 잠을 잘 때 되게 시끄럽게 코를 골다가 갑자기 마치 죽은 사람처럼 숨을 안 쉬는 상태가 짧게는 수초에서 길게는 1분 넘게도 지속이 되고요. 네. 그렇게 오랫동안 숨을 쉬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컥컥거리거나 이렇게 힘들게 숨을 내쉬면서 다시 호흡을 하게 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면 수초에서 또 네. 1분까지도 이렇게 수면을 못하는 경우가 주변 있다라고 사람들이 하면 깜짝 놀라죠. 예, 예. 정말 놀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긴 했지만 이 수면 중에 사실 호흡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 밖에도 2차적인 또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문제들이 또 구체적으로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원장님들도 낮 시간에 뭔가 특별한, 네. 밤 시간에 특별한 원인에 의해서 잠을 이렇게 제대로 못 자거나 중간에 깨는 일이 있을 때 네. 다음날 정상적인 일정을 소화하시기 조금 힘든 걸 느끼셨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잠을 자다가 산소 농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숨이 막히는 느낌 때문에 잠을 깨는 일이 매일 밤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밤마다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면
정상적인 낮 생활이나 그런 것들도 힘들 뿐더러 실제적으로 좁아져 있는 호흡기 외에도 전신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경과에서는 두통이나 아니면 뇌졸중의 빈도가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고 그것과 연관돼서 수면 무호흡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내과에서는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나 아니면 부정맥 등이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신과적으로는 이제 우울감이나 아니면 불안 장애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고 비뇨기과적으로는 성기능 장애도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과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제 구호흡을 하거나 이갈이를 하게 되면서 부정교합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임신 중에도 체중 증가로 인해서 이 무호흡증이 생기게 되면 임신 중에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임신성 고혈압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좀 실제로 저는 또 치과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이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이를 갈거나 이를 악물어서 이것 때문에 또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긴 그렇죠. 해요. 근데 이 외에도 저는 또 치과적인 부분만 알고 네. 있었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산부인과, 그렇죠. 비뇨기과까지 연결이 된다고 예. 하고 다양한 분야에 그렇죠. 연결이 되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소라는 게 모든 네. 세포나 장기에 이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예. 그 공급이 매일매일 안 되다 보니까 네. 그 기능들이 저하가 나서 그렇네요. 이렇게 많은 질환들을 유발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대부분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 코골이는 거의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이 밖에 또 어떤 증상들이 있으면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질환 자체는 밤 시간에 주무시는 동안에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이 증상이 이 질환이 수면 중에만 증상을 유발하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 낮 시간에도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이제 밤 증상과 낮 증상으로 구별을 하게 되는데요. 계속 앞서 말씀드렸던 코골이라는 증상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밤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코골이가 있었던 분들은 대부분 특징적으로 지속적으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있었던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어릴 때부터 코골이가 계속 있었고 이제 조금 성장하는 시기 청소년기에는 조금 덜했던 것 같은데 다시 크면서 또 생겼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코골이 증상이 있을 경우에 그 증상이 무조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환자가 코골이가 동반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또 자주 나타나는 밤 증상으로 환자 10분 중에 2~3분이 이제 자다가 질식하는 경험을 겪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기도가 좁아지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숨을 쉬다가 막히는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뭔가가 이제 숨을 쉬지 못하는 느낌이나 뭔가가 목을 조르는 듯한 느낌 때문에 잠에서 깨신 분들이 그 이벤트가 있는 그 당일에는 당연히 그 잠에서 급하게 깬 것 때문에 수면 각성이 돼서 다시 잠을 못 들기도 하지만 이런 게 한 번, 두 번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던 분들은 본인이 잠을 주무실 때 다시 또 그런 이벤트가 일어날까 봐 그리고 이러다가 정말 숨이 막혀서 잠에서 깨지 못하게 될까 봐 걱정을 해서 네. 2차적으로 불면증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또 여러 가지 또 증세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보니까 비만하거나 코골이가 있는 환자에서도 이런 증세가 심해질 수 있다라고 하고 또 아무래도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입을 네.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구강 건조증 이런 것도 문제가 혹시 될까요?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은 구강 건조증을 호소하시거든요. 네. 어떤 분들이 이제 주무시다가 나는 입이 말라서 꼭 깨서 물을 마셔야 돼서 물을 떠놓고 주무신다거나 아니면 자고 일어났을 때 입이 바짝바짝 말라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원래 저희가 정상적으로 호흡을 할 때에는 대부분이 비강으로 호흡이 이루어집니다. 콧구멍의 구조 중에 이제 저희가 아래 콧살이라고 말하는 하비각계라는 조직이 있는데 네. 이 조직이 가습기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비강호흡을 할 경우에는 가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막이 마르거나 입이 마르는 증상이 없지만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구호흡이 있습니다. 입으로 숨을 쉬시는 경향이 많고 그런 빈도가 높기 때문에 가습 효과가 없다 보니까 구강 건조나 아니면 이제 구갈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상 중에 하나가 만성 기침인데요.
만성기침의 원인을 찾으면서 약을 써보고 검사를 했는데 특별한 원인이 없어서 찾다가 오히려 최종적으로 이게 폐쇄성 무호흡증 때문에 만성기침이 있었다라고 진단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코골이가 있는데 일반적인 검사에서 이상이 없고 약물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고 특히 자면서 기침이 심해서 자다가 깨는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이 만성기침의 원인이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요. 특히 환자분이 비염이 있거나 위산 역류성 질환 그리고 여성분인 경우에는 만성기침이 동반되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 중에서 아마 주변에 보시면 나는 새벽에 뭐 2시나 3시쯤에 꼭 소변을 보기 위해서 잠을 깬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환자분들도 사실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뭐 비뇨기과적으로나 산부인과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야뇨증이 생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수면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무호흡증이 생기면서 수면 단절이 일어나서 머리가 잠에서 깨게 되면 뇌에서 신호를 보내면서 이제 잠에서 깼으니까 소변을 봐야 한다라는 신호가 전달이 돼서 요일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르신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뭐 비뇨기적인 문제가 없는데 일정한 시간 주로 이제 밤 12시에서 새벽 4시 정도 사이에 소변을 보기 위해서 꼭 깬다라는 증상이 있으면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입니다. 네, 주변에서도 뭐 네.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만성 기침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네. 여러 가지 만성 기침 원인들이 많지만 네. 그것들 다 검사했는데도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네. 만성 기침이 있다거나 또 구강 건조가 있다거나 또 비뇨기과 문제가 없는데도 없는데. 불구하고 네. 빈뇨 밤에 빈뇨를 호소하거나 그러면 네. 아마 그 수면 무호흡증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낮 시간 증상은 좀 어떤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건 낮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은 잠을 자는 동안 수면 분절이 일어나게 되면서 네. 정상적인 수면 구조가 깨지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코골이가 밤 증상의 대표적인 증상이었다면 주간 졸음이 낮 증상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으로 진단이 된 환자분한테도 저희가 주간 졸음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본인은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는 네네.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문진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실에서 본인이 자야 하는 상황이 아니고 업무를 봐야 하는 상황인데 졸립다거나 뭐 학생이라면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거나 아니면 휴일에 TV를 보다가 깜빡 졸거나 졸립다고 느끼는 것도 사실은 이 주간 졸음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잘 생기는 증상이 기분 장애를 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인구에서 우울증의 빈도가 6% 정도로 보고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연구에 따르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가진 환자들에서 짧게는 7%에서 많게는 63% 정도 우울증이 있다고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게 작은 빈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수면 단절이 되면서 인지장애나 기억력 장애들이 동반되고 이게 나아가서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치매 위험 요인이 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침에 주무시고 일어나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네. 보통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 중에 60% 정도가 두통을 호소하는데요. 예. 이 중에 절반 정도는 일반적인 두통 범주에 들지 않는 양상으로 호소를 하십니다. 그래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환자들에서는 특징적으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두통이 심하게 있고 깨고 나서 한 30분 정도면 소실되는 양상을 보이고요. 특히 이런 두통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심하면 심할수록 두통의 양상도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네, 전날 술을 안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아침에 두통이 있고 네, 또 네. 활동을 좀 하다 보면 두통이 없어지는 그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수면 무호흡증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어떻게 진단을 하나요? 어떤 질환에서나 마찬가지로 진단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앞서 말씀드린 증상을 바탕으로 한 병력 청취와 신체 검진일 것입니다. 그래서 병력 청취는 말씀드린 증상들 위주로 하시면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제 본인이 자각을 하시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신체 검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상기도,
에서 좁아질 만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네. 우선 대표적으로 뭐 코에서는 코뼈가 휜 그 비중격 망곡증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편도가 커서 기도를 양쪽에서 막고 있고 그와 함께 이제 위쪽으로 늘어진 목젖이랑 그 주변에 영국의 조직이 늘어져서 기도를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에서처럼 코뼈가 휘어져 있어서 화면의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코뼈가 좌측으로 휘어져서 좌측에서는 이 코에 공기가 지나갈 만한 공간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 이 부분이 네. 원인이 돼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생길 수 있다고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진단을 보조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CT나 아니면은 뭐 엑스레이 그리고 내시경 소견 등을 이용해서 진단의 객관적인 진단 소견을 남겨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검사들보다도 사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검사는 수면 다원 검사가 되겠습니다. 수면 다원 검사는 병원에서 하루 주무시면서 시행하는 검사인데요. 보통은 이제 이 검사를 받으시는 환자분들이 불편해서 나는 어떻게 자냐, 누가 지켜보는 상태에서 못 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맞아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검사를 할 때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검사실 직원이나 뭐 의사가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니고요. 동일하게 침실처럼 이렇게 꾸며져 있는 공간에서 단지 잠을 자지만 장소가 내 집이 아니고 잠을 잘 때 생체 신호를 측정해야 하는 그런 센서들을 부착하고 주무신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호흡 흐름이 직접적으로 단절이 되는지 아니면 줄어드는지를 보기 위해서 코랑 이쪽으로 호흡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달게 되고요. 흉곽의 움직임을 보기 위한 흉곽 벨트나 아니면 근육의 움직임들을 보기 위한 근전도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부정맥이라든지 그런 심장 질환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뭐 심전도 검사라든지 혈중 항소 농도를 측정하는 그런 센서들을 부착하고 주무시면서 검사가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공기의 길이죠. 에어웨이. 그 네. 길의 상기도 구조물에 대한 이상을 보는 그런 형태적 이상을 보는 그런 검사랑 수면의 질의 이상을 보는 수면 다원 검사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수면의 질이나 특이사항을 보는 그 수면 다원 검사 있잖아요. 그게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 다원 검사는 이제 병원에서 하룻밤을 주무시면서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진단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이 이제 호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뭐 저호흡 상태인지, 무호흡 상태인지를 보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수면의 단계에 따라서 그 무호흡이라든지 저호흡이라든지 그런 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수면 단계와 뇌가 잠에서 깨는지 뇌파 변화를 보기 위한 뇌파를 측정하는 장치가 부착을 하게 되고요. 심전도라든지 혈중 산소 농도를 재는 그런 여러 가지 기계들을 부착하고 주무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분이 주무시는 동안 그 기계들이 센서를 통해서 환자분의 생체 지표를 모아주게 되고 이거를 분석해서 이제 저희가 환자분이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지 있으면 이게 폐쇄성인지 중추성인지 그리고 중증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그 중요한 기준이 되는 수치를 저희가 무호흡, 저호흡 수치라고 해서 그런 기준 수치를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호흡이나 저호흡의 그 정확한 의학적인 정의는 차이가 있지만 네. 이것이 생리적인 그 발병 기전이나 아니면은 수면 다원 검사상에서 보이는 그런 임상적인 양상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수치들을 합쳐서 1시간당의 평균치를 이용해서 구하는 수치가 무호흡, 저호흡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게 보통은 이제 기준 수치가 5가 넘으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고 진단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이 30이 넘어가면은 본인이 자각하는 증상이 없어도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중증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자면서 좀 편안하게 네. 이게 검사를 하고 어쨌든 이제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서 폐쇄성 무호흡증을 이제 발견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은 원인에 따른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을 건데 교수님 많이 치료를 보셨으니까 어떤 치료법들이 주로 있나요? 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의 치료라는 게 사실 딱 정답이 네.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환자분의
상태나 선호도 그리고 수면 다원 검사 결과에 따라서 중증도나 아니면 그 검사상에서 이제 수술이 더 적절한 분들이 있고 수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결혼 상태나 비만한 정도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도 치료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대표적인 치료는 이제 자세 치료와 뭐 체중 조절 그리고 양압기 치료, 구강내 장치, 수술이 있는데요. 각각의 치료 방법들은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치료 방법을 정하게 되고 사실 말씀드린 치료 중에 이제 자세 치료나 체중 조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경증에서는 메인 치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이상에서는 보조적인 치료로 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이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한테 권해지는 치료는 수술적인 치료와 양압기 치료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구강내 장치의 사용을 권하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생각으로는 이비인후과에서 주로 어쨌든 수술을 받으러 네.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수술은 저희가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 이 좁아진 어떤 이 호흡기 부분을 넓혀주고 확대하는 수술일 것 같은데 이런 목적으로 시행되는 게 맞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수술이라는 치료 자체는 좁아진 기도를 물리적으로 넓혀주는 게 주된 목적인 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의 뭐 여러 가지 검사 결과와 신체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좁아지는 부분을 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넓혀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환자분들에 따라서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 부분에서 비중격 망곡증이 있거나 합의각계가 비대해져 있어서 공기 흐름을 막는다고 판단되면 비중격 망곡증 교정술을 시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편도가 크거나 아니면은 그 목젖이나 그 영구계 조직이 처져 있는 경우에는 편도를 제거해서 공간을 넓혀주거나 처져 있는 영구계 조직들을 접어 올리는 형태로 구개수, 피판술 같은 수술을 이용해서 구강 쪽을 넓혀주기도 하고요. 혀뿌리 쪽이 좁아지는 경우에는 뭐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이나 아니면 턱 자체가 작아서 기도가 뒤로 밀려서 좁아져 있는 경우에는 턱 자체를 앞으로 조금 당겨주는 이설근 전진술 같은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성인에게서 발생하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의 경우는 어느 한 부분만 좁아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여러 부분이 복합적으로 좁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뭐 코 수술과 편도 수술을 복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편도 부위와 구개수 수술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수술이 되게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수면 무호흡증 수술을 했다고 해도 환자분들마다 회복 기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좋아지는 정도가 차이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숨 쉬는 길에다가 이제 네, 길에다가 네. 이제 수술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한 다음에 숨 쉬기가 더 어렵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쉽지 않은 수술인데 수술을 받아놓고 재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네, 그러는데 네, 네. 근데 코골이 수술을 했는데 또 코를 계속 고는 그런 네, 맞아요. 상황이 벌어지는 네, 거죠. 네. 이게 다시 좁아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앞서 표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수술의 가장 큰 단점이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네네. 이건 이제 수술 방법을 잘못 택해서라기보다는 그 성인에서의 기도의 그 좁아지는 원리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이 편도가 비대해서 편도를 제거하는 수술을 했는데 환자분에 따라서 이 양쪽으로 달려있던 편도가 이렇게 좁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양옆으로. 그리고 앞뒤로 좁아지게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신체 검진을 했을 때는 편도가 커서 기도가 막히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동일하게 편도 절제술을 시행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특성에 따라서 이 편도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기도의 줄어드는 방향이라든지 그런 걸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나서 실제로 나는 전혀 좋아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을 받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증상이 좋아졌는데 다시 생겼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 위험 인자들을 제대로 조절을 못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비만과 음주인데요. 네. 알코올 섭취 같은 경우에는 근육의 긴장도를 직접적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술하고 난 뒤에도 알코올을 계속 섭취를 하시게 되면 기도 자체가 더 늘어지는 게 가속화되면서 증상이 다시 재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체중이 늘게 되면 이 비만 조직들이 지방 조직들이 특정 부위만 찾아가서 생기는 건 아니다 보니까 골격 프레임이 없는 기도 같은 경우에는 연조직이 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지방 조직이 끼게 되면은 기도가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발하신 분들에게 이제 다시 여쭤봤을 때 대부분은 음주를 지속하고 계시거나 체중이 증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에게도 수술 받으시는 분들에게 꼭 이 두 가지는 수술 후에도 지속적으로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 뭐 모든 수술에서 사실은 뭐 그렇죠. 수술만큼 중요한 게 또 관리와 이런 또 유지거든요. 그렇죠. 음주, 네. 그다음에 체중 비만, 증가. 예, 그렇죠. 체중 조절 정말 체중 조절. 중요하다고 네, 하고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수술만큼 중요한 자기 관리에 대한 거 얘기했고요. 저희는 이제 잠시 광고 보고 돌아와서 또 아이들의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금요 스페셜 건강한 의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앞서 성인의 코골이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이게 어른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요. 아이들도 많을 네, 것 같은데 네. 아이들은 또 증상 자기 표현을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의 관리가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아이들이 이렇게 수면 무호흡증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나요? 네, 요즘은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네. 아이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뭐 다른 데서 진료를 권유받기 전에 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직접 이제 아이의 수면 자세가 좀 이상한 것 같다거나 코를 골다고 해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혹시 두 분 원장님들도 자제분들이 코를 골거나 뭐 이 네. 무호흡증이 있는 걸 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래서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 코도 잘 골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뭐 피곤해서 감기 그런가? 걸렸을 때 좀 네. 많이 고는 것 같고요. 네네. 에어웨이가 이제 네네네. 부니까 네. 그런 것 같고 또 차 탔을 때 목 꺾어서 네. 이렇게 자거나 그런 거 보면은 어. 자동차 뒤에서 네. 코 골면서 자는 것도 가끔씩 네네. 볼 수 있고요. 근데 좀 저는 귀엽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네. 있는 건가 봐요. 네. 예. 실제로 이제 자면서 코를 곤다고 내원하신 환자분들한테 네. 이 코 고는 게 결국은 수면 무호흡증이 동반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깜짝 놀라시면서 되묻는 보호자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네. 수면 무호흡증이 어른에게만 생기는 게 아닌가요? 아이들한테도 생길 수 있나요? 라고 되물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면 무호흡증이나 코골이도 소아에게서 많이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3세에서 12세에 해당하는 환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약 10에서 25% 정도에서 코골이가 있었고 네. 또 10% 정도에서는 수면 무호흡증이 동반되어 있었다는 연구가 있을 정도거든요. 오, 꽤 생각보다 많네요. 좀 높은 비율이네요. 네, 사실 맞습니다. 아이들의 코골이 그냥 뭐 넘겨짚을 게 네. 아닌 것 같고 이거 반드시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네. 같긴 한데 이 소아의 수면 무호흡 증상 또 다른 양상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뭐 성인이랑 비슷한 거예요? 아니면 좀 아이들이니까 좀 차이가 있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소아과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말씀 중에 소아는 어린 성인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중요하죠. 그래서 소아랑 성인의 수면 무호흡증도 약간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소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데 코골이가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환아들은 대부분 코골이가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소아들이 코골이가 있으면은 수면 무호흡증이 같이 있을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힘들게 숨을 쉬는 경향을 보입니다. 아마 뭐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자는 모습은 천사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텐데 네. 그렇게 새근새근 잘 자야 하는 아이가 밤새도록 거칠게 숨을 몰아쉬거나 자다가 일어나서 숨쉬기 힘들다고 우는 모습을 보면 많이 속상하실 텐데 그런 증상이 있으면 일단 아이의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정상적으로 숨을 쉴 때는 공기가 흉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가슴이 올라오는 그런 호흡 운동이 있어야 네네. 되는데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환아들에서는 이게 역설적인 호흡 운동이라고 해서 오히려 숨을 들여 마실 때 흉곽이 가라앉는 양상의 그런 호흡 운동이 관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 중에서 자면서 이제 뒤척이면서 잠을 깨거나 아니면 방 온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니면서 자는 아이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엎드려서 자는 아이나 아니면은 잘 때 목을 심하게 뒤로 꺾어서 입을 벌리고 자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런 특징적인 좀 특이한 호흡 그 수면 자세를 취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수면 무호흡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는 아이들 중에 뭐 열나지 않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땀을 흘리면서 잔다고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도 그 기도가 막히면서 기초 대사율이 증가해서 땀을 흘리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유 없이 땀을 흘리면서 자는 아이들이 있으면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증상들은 이제 아이가 자는 그 시간 동안 관찰되는 증상인데요.
이거 외에도 낮 시간에도 아이가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걸 의심해 볼 증상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가 특별한 원인 없이 그 성장이 좀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또래에 비해서 굉장히 비만한 경우에도 수면 무호흡증이 동반돼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요즘 이제 흔히 관심이 있어 하는 게 ADHD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네네. 과잉 행동 장애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아이가 뭐 집중을 해야 될 때 집중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약간 흔히 말하는 좀 과하게 행동을 하는 그런 증상들을 보일 때 보통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ADHD라고 생각을 해서 그 소아정신과를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런 경우에 역으로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이 되니까 저희 과를 한번 보라고 해서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 우리 아이가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본인이 불편해하는 증상보다는 배우자분들이 이제 코를 많이 본다고 해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소아에서는 사실 이런 게 이 수면 증상이랑 관련해서 코를 곤다거나 그런 증상이 잘 발견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아의 수면 무호흡증은 특징적으로 이제 아이가 깊은 잠을 자는 그 새벽녘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사실 아이의 증상을 봐야 하는 부모님들도 대부분 골아떨어져서 주무시기 때문에 아이의 증상을 관찰하기가 힘들 뿐더러 그리고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호흡이 단절이 되는 무호흡이 주로 나타나는 데 비해서 소아의 경우에는 수면이 비만한 아이들 빼고서는 수면이 완전히 멈추는 수면 단절이 관찰되는 게 아니고 숨을 조금 덜 쉬게 되는 저호흡 양상으로 관찰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거를 빨리 캐치하시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혹시 소아 비만이 이 수면 무호흡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아에서도 비만이 수면 무호흡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성인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아들도 그 비만한 환아들에게서 지방 조직이 늘어나게 되면 이게 특정 부위에만 가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소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연령에서나 수면 무호흡증이 생길 수가 있지만 특히 2세에서 8세에 해당하는 학동 전기에 많이 생기는데요. 그 이유가 이 나이대까지는 얼굴 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임파선 조직이라고 부르는 림프 조직이라고 부르는 편도나 아데노이드 조직이 많이 비대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 때문에 해당하는 나이에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비만하는 환아들에게서는 가뜩이나 커져 있는 편도와 아데노이드 때문에도 기도가 좁아지는데 주변에 기도 주변으로 차는 지방 조직들이 기도를 더욱더 좁아지게 만들기 때문에 비만 역시 소아의 그 수면 무호흡증의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수면 무호흡증의 원인이 네. 성인하고 비슷하게 네. 비만은 비슷한 것 같고요. 네. 근데 성인하고 다르게 편도나 아데노이드 비대가 또 어떤 원인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아이들은 성장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수면 무호흡증이 장기간 지속되면 어떤 2차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있을 것 같은데. 네, 소아의 경우도 네. 성인에서와 마찬가지로 2차적인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집중력 장애라든지 성장 장애 같은 걸 유발할 수가 있고요. 이게 장기간 조절되지 않으면 성인에서와 똑같이 심혈관계 장애나 아니면 인지기능 장애 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고 이제 병원에서 검사도 이제 있을 것 같은데 이 성인과 비슷한 방법으로 혹시 이루어지나요? 어떤 식으로 아이들은 하나요? 네. 역시 소아에서도 마찬가지로 병력 천치와 신체 검진이 중요한데요. 네. 소아들 같은 경우에 특징적인 증상이 있고 이제 신체 검진을 하면서 좁아지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 되는데 역시 소아의 경우는 성인과 달리 대부분의 그 폐쇄가 일어나는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편도와 아데노이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비대하지는 않은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에 따라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환아의 사진처럼 그 수면 구조 자체가 상기도 구조 자체가 좁아지게 되는 부분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엑스레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편도와 아데노이드가 모두 다 좁아져서 상기도가 좁아지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편도는 크지 않지만 아데노이드만 커서 기도를 막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마지막 사진처럼 아데노이드는 다 줄어들었지만 편도가 남아서 무호흡증을 유발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신체 검진을 할 때 이
방사선 엑스레이 그 옆면 측면 사진을 찍어서 아데노이드의 크기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네, 소아 폐쇄성 무호흡증에 네. 대해서 진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성장 중인 아이들은 아무래도 성인하고는 조금 그러니까요. 치료 방법이 다를 것 네, 같아요. 성장하고 어떤 있기 거를 때문에. 고려해야 되며 어떤 게 적합한 치료법일까요? 성인의 경우에는 이제 원인이 워낙에 다양하고 네. 폐쇄되는 부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수술 방법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소아의 경우에는 다행히 비교적 이게 명확하거든요. 대부분은 뭐 비만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형이 동반돼 있지 않고서는 편도랑 아데노이드의 비대 때문에 그 수면 무호흡증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1차적인 수술도 편도와 아데노이드 절제술을 우선적으로 권하게 되고요. 이렇게 수술을 했을 경우에 대부분은 증상이 즉각적으로 좋아지게 됩니다. 코를 고는 네. 증상이나 무호흡증 자체도 즉각적으로 좋아지게 되고 2차적으로 올 수 있는 뭐 집중력 장애나 성장 장애 그리고 과잉 행동 같은 것도 대부분은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소아의 경우에는 증상이 있고 의심이 되면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 따라서 비강 질환으로 알레르기 비염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뭐 비강 쪽으로 합의각계를 줄이는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동반돼 있는 알러지 비염 자체를 조금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또 치과에서 교정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 수면 네. 무호흡을 해결하고 와야 되는 경우에 수술을 받고 와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많이들 받긴 하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이제 수술 어떻게 진행하는지 사실 궁금하긴 한데 이 수술 전후 사진도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화면상에서 왼쪽에 있는 사진이 수술 전 사진이고요. 왼쪽 상방에 있는 쪽이 이제 아이 그 소아 환자의 편도가 커서 거의 기도가 완전히 막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그렇네요.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수술 전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콧구멍 끝에 위치하는 아데노이드라는 조직이 커져서 콧구멍을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근데 이런 아이들을 편도와 아데노이드를 제거하고 나면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수술 후에는 기도가 원래 면적처럼 이렇게 넓게 확보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아데노이드가 없어진 그 비강내도 공기가 지나가기에 충분한 기도가 확보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아이들의 수면 무호흡증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그럼 자녀에게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 빨리 가야 되나요? 아니면 네. 좀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기다려보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연령도 조금 고려 사항이기는 한데요. 네. 대부분은 이제 이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가 뭐 어릴 때부터 있는 경우도 있고 뭐 4, 5세 정도 지나면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증상이 일단 있고 의심이 된다면은 빨리 오셔서 진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소아의 경우에는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가역적인 변화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코를 고는 것 때문에 뭐 부정교합이 생겼다거나 뭐 성장 장애가 생겼다거나 그랬을 때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시행이 되면 이걸 충분히 뭐 따라잡기 성장이 생긴다거나 안면 그 변형이 개선이 되는 양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엑스레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이 환아도 코골이야 뭐 무호흡증으로 인해서 계속 구호흡을 하면서 원래 정상적으로는 하악이 안으로 상악보다 조금 들어간 상태여야 되는데 수술 전에 엑스레이에 보시는 것처럼 하악 쪽이 더 돌출돼 있는 그런 구조 변형이 생겼는데요. 네. 수술하고 나서 1년째 찍은 엑스레이 사진에서는 하악이 정상적으로 이제 위치해 있는 그런 부정교합이 해결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소아의 경우에는 가변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하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수술적인 방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긴 한데 네. 성인에서도 사실 수술을 하고 나서 또 재발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보통 저희가 아이들을 이렇게 수술을 권장하고 또는 수술 치료를 결정했을 때 제일 어머니들이 궁금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릴 때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으면 성인이 돼서 재발하지 않고 저희는 좀 자유로울 수 있는지 이런 네. 것들을 많이 궁금해해요. 어떤가요? 좀 노력이 또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예. 뭐 소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인도 마찬가지고 이제 위험 인자라는 게 있는데요. 뭐 비만이라든지 그런 생활 습관에서 일단 교정을 해주시는 게 당연히 필요하고요. 소아의 경우는 그 수면 무호흡증이 생기는 원인이 비교적 편도 아데노이드 그런 림프 조직들의 비대가 원인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심플하게 이걸 수술하고 났을 때 대부분은 교정이 되지만 이게 복합적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자라는 과정에서 없던 비중격 망곡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체중이 증가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다시 재발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술을 받고 나서 아이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체중 조절이라든지 그런 걸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성인이나 아이 모두 뭐 코골이와 뭐 수면 무호흡증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수칙 또 이렇게 네. 뭐 증상이 있다면 좀 호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수칙이 있다 그러면 네. 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코골이나 폐쇄성 수면 무호흡도 커다란 수면 질환의 한 범주에 속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요즘 강조되고 있는 그런 수면의 질을 적절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텐데요. 우선 뭐 자기 전에 예를 들어 수면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식품이 뭐 술이나 카페인이 함유된 음식 같은 걸 드시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체중이 늘지 않도록 체중 조절을 하신다거나 그리고 자기 전에 뭔가 수면 환경을 방해할 만한 그런 주변 환경들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만약에 의심이 되는 뭐 성인이든 소아 환자든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서 적절한 검사와 적절한 진단 과정을 통해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가 필요한 시점에서는 고민하지 말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아의 수면 무호흡증은 성인하고 또 다르게 또 성장 저하를 네. 일으키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네. 되게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소아의 적절한 치료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네. 어, 어때요? 사실 적절한 치료 시기라고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네. 아이가 증상이 있고 사실 가장 좋은 건 이제 4세에서 5세 정도면은 편도나 아데노이드의 비대가 어느 정도 멈추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나이대에도 증상이 있으면은 그 나이대 보통 수술을 받으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8세가 지나면서 학동기가 되면서 얼굴이 자라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기를 놓치면은 사실 안면 변형이 진행이 된 게 돌아오기가 약간 힘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단순한 변화들 말고 소아의 그 수면 무호흡증이 지속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으면 성인에서와 마찬가지로 뭐 심혈관계 합병증이나 인지기능 장애 등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하는 뭐 예를 들어서 청소년기라든지 그런 시기에도 증상이 지속적으로 있다면 그 시기에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사실 이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마스크를 그렇죠.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이들 키우는 어머니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은데 이런 시기에 저희가 사실 마스크를 또 게다가 굉장히 높은 이게 차단을 하고 있는 뭐 KF94 이런 것도 쓰잖아요. 이런 거를 앞으로 봤을 때 장기간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장시간 쓰게 되는데 이게 수면 무호흡증을 좀 비슷하게 뭐 호흡을 좀 약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또 호흡이 불량한 아이들한테는 좋지 않은지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하긴 해요. 어떤가요? 사실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뭐 네. 어떤 논문이 나와 있거나 연구 결과가 있는 거는 제가 아는 바에서는 없는데요. 네. 일단은 이 마스크라는 것 자체가 공기 흐름을 일부 차단하기는 하지만 일단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위험 물질이라든지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그런 것에 대한 걱정보다는 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KF94나 뭐 80 이렇게 좀 두꺼운 마스크들은 사실 아이가 불편해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이가 구호흡이 있다거나 아니면 성인에서도 구호흡이 있어서 입이 마른다거나 하실 때 저희가 임시 방편이지만 마스크를 끼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가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아직 연구 결과가 이렇게 하고 나온 거는 없지만 필요한 상황이면은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마스크를 끼시는 건 도움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지금은 반드시 또 마스크를 네. 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그죠? 의료전 같은 경우에는 네. 항상 마스크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불편한 걸 잘 몰랐는데 이런 걸 또 질문하시는 부모님들이 많긴 그럼요. 하더라고요. 예. 정말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껴서 맞습니다. 우리 교차 감염이라든지 본인의 몸을 좀 보호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저희는 이렇게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쉽지만 네. 금요 스페셜 건강한 의사에서 준비한 소식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건강하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